정부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70평생 단 하루도 게으른 적 없이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손톱 밑은 늘 검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정분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다. 바로 통장이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 용돈도 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정부는 매달 번 돈에서 조금씩 떼어 저축했다. 5만 원짜리 2장 3만 원, 7만 원. 액수는 들쭉날쭉했지만 멈춘 적은 없었다. 그렇게 30년. 통장 잔액은 어느덧 8천만 원이 넘었다. 정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이만큼이나 모았구나. 하지만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해졌다. 은행 창구에 가도 글씨가 잘 안 보였다. 직원이 뭐라 설명해도 절반은 못 알아들었다. 어느 날은 ATM기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뒤에 기다리던 젊은 사람에게 핀잔을 들었다. 할머니,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정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돌아와 혼자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요즘 은행 다니시기 힘드시죠?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다. 수진은 결혼 초반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생일도 챙기고 명절 음식도 같이 준비했다. 정부는 수진을 꽤 마음에 들어했다.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어머니, 요즘 사기 정말 많아요. 보이스피싱 아시죠? 어르신들 통장 노리는 사람들 진짜 많대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무서워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경찰인 척하며 전화해서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 정분도 한두 번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은행도 자주 가고 인터넷 뱅킹도 할 줄 알잖아요. 어머니 편하시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자기 손으로 지켜온 돈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도 맞았다. 요즘은 정말 눈도 안 보이고 은행 가는 것도 두려웠다. 게다가 수진은 며느리였다. 가족이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맡아줄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30년의 무게였다. 수진은 통장을 받아들며 정분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허전했다. 마치 몸의 일부를 떼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다. 가족인데 뭐. 며느리가 잘해주겠지. 그렇게 정부는 30년간 지켜온 통장을 며느리에게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 수지는 여전히 친절했고 아들 민수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정부는 안심했다. 역시 내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생활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부엌에서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저희도 애 학원비며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손주 교육비는 중요했다. 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나야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아.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반찬이 하나 줄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부는 눈치를 봤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정부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었다. 평소라면 그냥 갔을 텐데 이제는 수진에게 말해야 했다. 통장이 수진 손에 있었으니까. 수진아, 나 무릎이 좀 아픈데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어머니, 참으실 수 있으시면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 그래. 알았어.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무릎은 쿡쿡 쑤셨지만 참았다. 다음 주면 되지 뭐.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수지는 바빴다. 그 다음 주도. 결국 정부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정부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 무릎이 좀 아픈데 병원에 좀 가고 싶은데. 민수는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다. 엄마, 수진이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응, 그랬는데 바쁘다고 해서. 엄마, 수진이도 바쁜데 너무 자주 부탁하시면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 무뚝뚝했다. 마치 자기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알았어. 정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부는 혼자 방에서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내가 통장을 맡긴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며느리가 바쁜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수지는 정분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민수는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부는 점점 작아졌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어느 날 정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초라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정부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흐렸다. 그날 밤 정부는 생각했다. 통장을 돌려받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하지?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들릴까봐 무서웠다. 결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정분의 삶은 점점 더 좁아졌다. 집안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심스러웠다. 정부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전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정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수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눈치만 보게 될 테니까. 수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머니. 수진은 대답만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정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정부는 은행에 들렀다. 통장은 수진이 갖고 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잔액 확인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은행 창구에 앉았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이랑 통장 있으세요? 통장은 없고요. 신분증은 있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계좌번호 아세요? 정부는 손이 떨렸다. 계좌번호. 30년 동안 봐온 숫자였다. 어렵게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직원은 몇 번 클릭을 하더니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이 계좌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잔액이 0원입니다. 정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잔액이 없으세요. 0원이에요. 정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8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 손톱 밑대를 묻히며 허리 굽혀가며 모은 돈. 그 돈이 사라졌다. 그럴 리가 없는 대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석 달 전에 며느리한테 통장을 맡겼거든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부는 그 표정을 읽었다. 아, 또 그런 경우구나 하는 표정. 정부는 목이 메었다.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은 프린트를 뽑아줬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정부는 숨이 막혔다. 석 달 동안 매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마지막엔 한 번에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정부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정분을 보지 않았다. 정분은 혼자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집에 도착했다.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분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물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 통장 돈이 왜 다 없어? 수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니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 8천만 원을?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애들 학원비, 집 관리비, 이것저것 다 나가요. 제가 다 어머니 모시는데 쓴 거예요. 정부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부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며느리가 듣고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정부는 몰래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출된 돈이 생활비로 쓰인 게 아니었다. 모든 돈이 한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계좌 이름을 보는 순간 정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수진 며느리 명의 계좌였다. 생활비가 아니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정분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길 계획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모은 돈. 그 돈이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아들 민수를 기다렸다. 퇴근하면 꼭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저녁 7시 민수가 들어왔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수진이가 내 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엄마 생활비로 쓴 거잖아요. 아니야. 수진이 통장으로 다 옮겼어. 8천만 원이 다 수진이 계좌로 들어갔다고.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부는 기대했다.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민수가 입을 열었을 때 정분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뭐? 엄마가 돈 관리 못하니까 수진이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런데 수진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말문이 막혔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나는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겼다고 엄마가 통장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믿어야죠. 정부는 아들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이해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다. 엄마, 제발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아들이 저럴 수가. 다음 날 정부는 옆집 아줌마에게 털어놨다. 30년 지기 친구였다. 그래서 돈이 다 며느리 통장으로 갔다니까.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언니, 근데 며느리가 쓸 거잖아. 언니 나중에 아프면 며느리가 돌봐줘야 하는데 그럼 그 돈으로 병원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아. 너무 따지면 며느리 마음 상하잖아. 정부는 할 말을 잃었다. 친구조차 며느리 편이었다. 며칠 뒤 정부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에게도 말했다.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 쓰는 건데 뭐. 언니, 요즘은 다 그래. 자식한테 맡기는 거야. 며느리가 나쁜 마음이야 있겠어? 가족인데.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들도 친구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며느리 편이었다. 정부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일주일 뒤 정부는 다시 한번 수진과 대화를 시도했다. 수진아, 내 돈 좀 돌려줄 수 없을까?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생활비로 애들 교육비로.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사시잖아요. 그 돈도 다 어머니 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저 정말 섭섭해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안 사는데 저는 모시고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정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눈물까지 글썽였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미안해졌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지? 그날 밤 민수가 정분을 불렀다. 엄마, 수진이가 운다고요. 엄마가 자꾸 돈 얘기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민수야, 하지만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수진이 마음 상하잖아요.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정부는 그날 이후 입을 다물었다. 집안에서 말을 잃었다. 웃음도 대화도 사라졌다. 정부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세상은 정분의 편이 아니었다. 모두가 며느리를 믿었고 정분을 예민한 노인으로 취급했다.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돈이야. 내가 지켜야 해. 그러나 남아있는 것 속 달이 더 지났다. 정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수는 더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거울 속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어느 날 정부는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정부는 그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부터 써온 수첩이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5만원 입금 김 과장님. 1996년 7월 22일 -10만원 입금 이 대리님. 2003년 11월 3일 -20만원 입금 박 주임님. 정부는 매번 은행에 갈 때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담당 직원 이름까지 적어뒀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확했다. 정부는 수첩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에 3군데씩 일했었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도 있었다. 며느리에게 통장을 넘기기 직전 정부는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렀었다. 그리고 그날도 수첩에 적었다. 2024년 10월 5일 잔액 확인 8,235만원. 최 대리님. 정부는 수첩을 꼭 쥐었다. 이 수첩이 유일한 증거였다. 정부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정부는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자신감이 있었다. 수첩을 들고 정부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저 3개월 전에 왔었던 사람인데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정부는 신분증과 함께 수첩을 내밀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적어온 기록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수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꼼꼼하게 적으셨네요. 네, 제가 글자는 잘 모르지만 숫자는 틀린 적 없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거래 내역을 뽑아줬다. 정부는 수첩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일치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돈을 빼간 날짜들도 명확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며느리한테 통장 맡긴 날이 10월 5일이에요. 그날까지는 제가 관리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돈이 빠져나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르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변호사나 경찰에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수첩을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수첩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거실에 있었다. 정부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수진은 피했던 예전과 달리 정분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정분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정분에게는 30년간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부는 수첩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확인했다. 날짜, 금액, 직원 이름. 모든 것이 증거였다. 정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정부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날 오후 정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수진의 말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응, 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명확했다. 돈? 다 옮겼지. 8천만 원. 어머니 통장에서 다 빼냈어. 정부는 숨을 죽였다. 걱정 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눈도 안 보이고 글자도 잘 모르시잖아.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끝이야. 정분의 손이 떨렸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다음 달쯤 되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이미 알아봤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다. 요양원. 수지는 이미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럼 이 집도 우리 거 되는 거고. 완벽하지. 어머니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요양원 가는 수밖에 없을 거야. 수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정분의 귀를 찔렀다. 응, 알았어, 언니. 다음 주에 보자. 나 이제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다. 정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수지는 거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정부는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정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일찍 죽은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며 돈을 모았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손주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런데 이게 끝이었다. 요양원. 정부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치밀었다. 절대 안 돼. 나는 이렇게 당하지 않아.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이 집도 우리 거 되는 거고. 새벽 4시 정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수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정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다.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갔어요. 8천만 원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통장을 맡긴 것, 돈이 사라진 것, 며느리 계좌로 이체된 것, 그리고 어제 들은 전화 통화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정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거요. 30년 동안 제가 직접 적은 거예요. 변호사는 수첩을 넘겨보며 감탄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거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필요해요. 그것도 있어요. 정부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며느리가 어르신의 동의 없이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거니까요. 고소할 수 있어요.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법정까지 가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협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바로 고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어르신 가족이신데 괜찮으세요?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했다. 정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을 보자. 모든 걸 뒤집는 한 장의 서류. 일주일 뒤 정부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르신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정부는 떨렸지만 동시에 각오가 서 있었다. 다음 날 정부는 경찰서로 향했다. 변호사가 함께했다. 경찰서에서 정부는 진술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빼갔다는 것, 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증거가 있으세요? 경찰이 물었다. 정부는 수첩과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경찰은 서류들을 검토했다. 이거 충분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수지는 처음엔 여유로웠다. 어차피 가족 간의 일인데 뭐.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30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이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신이 시어머니 동의 없이 8천만 원을 당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통장 맡기셨잖아요. 경찰은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다. 이것도 보세요.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건부 보관 통장 계약서. 정분이 통장을 맡길 때 사실은 관리 위임이 아니라 조건부 보관으로 은행에 등록해 두었던 것이다. 즉 수지는 통장을 보관만 할 수 있었고 임의로 인출할 권한은 없었다. 이건 처음 봐요.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 서류는 정분 씨가 통장을 넘기기 하루 전에 은행에서 공증받은 겁니다. 증인도 있고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정분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제가 불법으로 돈을 뺀 거예요? 네, 명백한 횡령입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했고 수지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한편 집에서는 민수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수진이를 고소했다고요? 네, 횡령 혐의입니다. 민수는 정분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짓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수진이가 내 돈을 훔쳐갔잖아. 훔쳐간 게 아니라 관리한 거잖아요. 관리? 내 허락도 없이 자기 통장으로 옮긴 게 관리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알아? 내가 다 들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그건 뭐? 변명할 거야?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봤다. 약하고 눈치 보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강하고 확고한 어머니였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정분의 30년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조건부 보관 계약서. 모든 것이 정분에게 유리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수진은 피해자 박정분의 동의 없이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전액 반환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정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숨이었다. 판결이 난 뒤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수지는 집에서 말을 잃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정부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수진은 정분을 찾아왔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부는 차를 마시다 말고 수진을 봤다. 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는 무표정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하게?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애들 키우느라 생활비 때문에. 정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남의 돈을 훔쳐가? 훔친 게 아니라 훔친 거 맞아. 내 허락 없이 가져갔잖아. 그게 도둑질이지 뭐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것도 들었어.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잠깐. 이미 알아봤다며?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일어섰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해.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뒤 민수가 정분을 찾아왔다. 엄마. 왜? 엄마, 저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정부는 아들을 봤다.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민수야. 네, 엄마. 나는 내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 그게 다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정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정부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시절. 그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돼.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돈을 지켜냈지만 가족을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한 달 뒤 정부는 자기 통장을 다시 만들었다. 이번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관리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혹시 나중에 관리 힘드시면 가족분께 맡기실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할 거예요. 끝까지. 직원은 미소 지었다. 좋으시네요, 어르신. 정부는 은행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그날 저녁 정부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믿음은 맡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없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